요즘 시장 분위기, 작년이랑은 정말 딴판이죠. 네, 많이 다르죠. 다들 바이 더 딥,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싸게 살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서 지금 시장의 혼란 속에서 진짜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고 또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그 핵심 단서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종목이 유망하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늘 자료들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역발상 투자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완성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프레임워크요. 네, 자료 속 전문가가 제안하는 3가지 매수 아이디어랑 또 그만큼 중요한 절대 지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10가지 분야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시장이 작년의 투자 공식에서 올해의 공식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기에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작년은 한마디로 잘 나가는 놈이 계속 가는 시장이었잖아요. 기술주, 반도체, AI 같은 것들요. 맞아요. 모멘텀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장이었죠. 근데 올해는 그 반대 현상, 소위 평균으로의 회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작년에 영웅이었던 주식들이 30%에서 심하면 50%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작년 내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소비재, 주택건설, 금 관련주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요. 아, 이런 대전환이 바로 역발상 투자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오늘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료에서 말하는 저가 매수가 그냥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줍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과도하게 팔렸는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과도하게요? 네, 자료의 저자인 제프 클라크는 그걸 판단하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로 50일 이동평균선을 제시합니다. 아, 이동평균선. 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주식의 평균적인 최근 가격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이 평균선에서 얼마나 상식 밖으로 멀리 떨어져 있느냐, 바로 그 거리입니다. 아, 여기서 그 유명한 고무줄 비유가 등장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비정상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태를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늘어난 상태에 비유하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무줄이 팽팽할수록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반면에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 즉 탄성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주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 추가 하락 위험은 제한적인데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반등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싼 게 아니라 평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되돌아올 힘이 응축된 자산을 찾으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원칙으로 성공한 사례가 자료에 나와 있다고요? 네, 바로 작년 말 사례를 드는데요. 당시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소비재나 에너지 주식을 이 전문가가 추천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다들 왜 저런 재미없는 주식을 이라고 할 때 이 사람 눈에는 그 주식들이야말로 과도하게 팔려서 고무줄이 팽팽한 상태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올해 그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은 그 주식들이 이미 너무 올라서 고무줄이 느슨해졌다는 것. 아, 즉, 더 이상 매력적인 저위험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팽팽한 고무줄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의 영웅이 올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작년의 소외주가 올해의 주인공이 되는 이 순환 속에서 새롭게 팽팽해진 고무줄을 찾아라. 네, 바로 이 원칙으로 고른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정말 궁금한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 섹터라고요? 요즘 가장 많이 하락해서 다들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분야 아닌가요? 그래서 역발상인 거죠. 자료에서도 미친 생각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하하. 하지만 바로 그 점, 이 섹터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 같은 회사는 3개월 전보다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반토막이요? 네, 서비스나우는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도 주가가 폭락했어요. 시장의 총화였던 마이크로소프트마저 고점 대비 35% 가까이 하락했으니까요.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게 왜 기회라는 거죠? 그냥 망해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논리가 중요하죠. 첫째, 소프트웨어는 우리 삶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핵심 산업이라는 거고요. 그건 그렇죠. 둘째, 기술적으로 갔을 때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인 과매도 상태, 즉 고무줄이 최대로 늘어난 상태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과거에 거품이 꼈던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 즉, 좋은 기업이 시장 공포 때문에 비이성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판단이죠. 좋은 기업이 시장의 공포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맞았다.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이 고무줄이 다시 수축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주 공격적인 예측을 합니다. 시장이 다시 열광하는 수준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저 5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평균 수준까지만 완만하게 회복한다고 가정해도 네. 앞으로 2달 안에 25%에서 3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달 안에요? 와. 물론 개별 종목의 위험이 부담스럽다면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ETF, 자료에서는 IGV를 예로 드는데 이런 상품이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공포의 근원을 파헤쳐 기회를 본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도 놀라운데 자료에서 제시한 두 번째 아이디어는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하하, 그렇죠. 변동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감정의 극단적인 변화를 읽는 거예요. 감정이요? 네,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일 때는 너도 나도 영원히 오를 자산이라며 열광적인 강세론자였는데 6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지니까 분위기가 마치 장례식장처럼 싸늘해졌다는 거죠. 아, 이 전문가는 바로 이런 극단적인 공포와 비관론이 말로 역발상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매수 신호라고 말합니다. 잠시만요. 고무줄 이론은 좋은데 비트코인은 고무줄이 아니라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았나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너무 위험한 자산 아닌가요? 정확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의 성격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성격이요? 자료에서는 지금의 매도세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소진성 매도, 그러니까 높은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던지는 투매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아, 투매. 역사적으로 이런 강제적인 투매는 거의 항상 시장의 바닥 근처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비명 같은 신호였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비트코인은 보통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10% 이상 벗어나지 않는데 지금은 무려 25%나 하락해 있어요. 와, 고무줄이 또다시 팽팽하게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투매라는 성격에 집중하는 거군요. 그래도 여전히 무섭습니다. 자료에서도 5만 5천 달러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다면서요. 네,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역발상적인 관점이 나와요. 어떤 거죠? 만약 모든 사람이 5만 5천 달러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면 역설적으로 시장은 절대 그 가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모두가 기다리는 가격은 오지 않는다. 그렇죠. 모두가 동의하는 지점은 기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하는 전략이 흥미로워요. 네, 지금 가격에서 일단 발을 좀 담가보고 만약 정말 5만 5천 달러까지 온다면 고맙게 생각하며 좀 더 사는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현명하네요. 투자 방법으로는 변동성이 훨씬 더 큰 채굴주보다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직접 추종하는 ETF, 예를 들면 BITO 같은 상품을 추천하고요. 네, 기술과 암호화폐라는 첨단 분야를 살펴봤는데 세 번째 아이디어는 아주 현실적이고 뜻밖의 분야로 넘어오네요. 맞아요. 바로 슈퍼마켓입니다. 이건 앞에 두 아이디어와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소프트웨어나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즉 바닥을 예측하는 바닥 낚시에 가깝다면 이 아이디어는 이미 바닥을 다지고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아, 즉 살짝 반등을 시작한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슈퍼마켓 체인인 엘버클신스, ACI를 꼽습니다. 작년 같은 상승장에서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을 종목인데요. 왜 갑자기 슈퍼마켓이 주목받는 걸까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이죠. 아, 경기 방어주. 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AI나 기술주가 세상을 바꾼다며 환호할 때는 이런 기업들이 정말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렇죠.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나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이런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들이 다시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엘버턴신스의 경우 밸류에이션이 아주 쌉니다. 벌어들이는 이익의 약 8배 수준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거든요. 과거에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이었을 정도로 사업 자체로 탄탄하고 꾸준히 마진과 고객 기반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런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이미 시작된 상승 흐름을 타고 향후 몇 주간 20에서 30%의 추가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잠재적 기회를 짚어봤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역이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비트코인, 그리고 불확실성 시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식료품 섹터. 정말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네. 하지만 이 자료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만큼이나 어디에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가장 뜨거웠던 분야 중 하나죠. 맞습니다. 지금은 절대 피해야 할 분야로 금과 귀금속 채굴주를 지목합니다. ETF로는 GDX가 대표적이죠. 네. 이 의견 역시 대중의 생각과는 정반대일 거라고 전제하면서 금과 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채굴주들은 앞으로 몇 주간 더 고통받을 것이라고 꽤 단호하게 분석합니다. 아니, 모두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안전자산이다 하면서 금에 열광하고 있는데 왜 피하라는 걸까요? 바로 그 열광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열광이 역발상 투자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미 환상적인 급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버는 매수 시점은 이 급등이 일어나기 전이었지 모두가 금리 이야기를 하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는 감정을 보여주는 지표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금을 사랑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인적인 일화도 소개했죠. 네, 이 주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아내가 집에 와서 뜬금없이 여보, 우리 은 좀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묻더랍니다. 하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가지고 있던 은을 전량 매도했다는 거예요. 하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일화 하나로 전체 시장을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내분이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전문가는 그걸 비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대중의 심리가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 포인트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 데이터 포인트로? 내 아내처럼 평소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마저 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될 여력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즉 움직임의 끝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죠. 와, 심지어 지금의 금값 급등은 너무 빠르고 가팔라서 마치 튤립 버블을 연상시킬 정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과열도 보통 과열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금은 이제 끝난 건가요? 장기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제 다시 봐야 할까요? 모두가 금에 대해 잊어버리고 언론에서 금과 은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가 다시 흘러나오고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 같은 기술적 지지선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네? 바로 그때가 다시 주목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GDX나 뉴몬트 마이닝, 베릭 같은 채굴주 매수를 피하고 적어도 6주에서 8주 정도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자, 그럼 오늘 탐험의 결과를 정리해볼까요? 시장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고무줄이라는 아주 명확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평균에서 비이성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도하게 미움받는 자산을 찾으라는 원칙이었죠. 그 원칙에 따라 두들겨 맞은 소프트웨어, 공포에 질린 비트코인, 그리고 조용히 부상하는 식료품점이라는 세 가지 잠재적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네. 동시에 모두가 사랑에 빠진 골드러스에서는 당분간 한 발 물러서라는 경고도 들었고요. 오늘 분석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건 가격과 가치를, 그리고 대중의 감정과 현실을 철저히 분리해서 보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공포나 탐욕이 시장을 지배할 때 군중은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그렇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외면하는 곳에서 기회를 보고 모두가 환호하며 동의할 때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의심하는 자세, 그것이 오늘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다룬 투자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6주에서 8주 정도의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의 투자 기간, 그것이 6주든 6개월이든 혹은 6년이든 에 따라 오늘 들은 주장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 있게 혹은 가장 위험하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의 시간 지평선 위에서 이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